자, 손사 이론은 광범위하게 어렵지가 않은 것이 보험계약법처럼 판례가 있는 게 아니다. 보험계약법은 법학이고 엄청난 많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이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게 계약법에 다 판례가 되기 때문에 많이 있죠. 근데 손해사정 이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손해사정 이론을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공부하나 짧은 책으로 리피트하는 게 어떤 게 더 좋냐? 리피트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여러분들이 한 번 읽을 걸 두 번, 세 번 읽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손해사정 1차 시험은 우리가 시험 범위를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거에서 7, 80%가 나와요. 그리고 20% 정도는 좀 의외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까지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시험문 범위가 2배, 3배, 4배까지도 올라가 버리면 결국은 중요한 7, 80%의 문제를 못 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리피트하고 나머지 문제는 2개 중에서 하나 찍고 3개 중에 하나 찍고 이렇게 해서 한 8문제, 6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도 하나도 못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손해사정 이론이 시험에 나왔는데, 손해사정 이론은 3교시에 봐요. 2교시에 봐요. 그러니까 2교시에 보는데 1교시는 보험업법하고 보험계약법을 80분 만에 보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손해사정 이론은 40분 주는데 40분 채운 사람이 시험 역사상 없었어요. 다 2, 4분, 2, 3분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그런데 시험 문제 가서 계산 문제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계산 문제는 스킵하고 넘어가서 제일 나중에 풀어야 돼요. 오케이? 그 원칙만 지켜지면 돼요.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이 짧은 시간에 고득점할 수 있는 건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손에 안 잡혀요, 잘. 무슨 말이냐 그러면 딱딱 손에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이론이다 보니까 추상적이라는 면이죠. 그래서 좀 여러 번 읽어야 이게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저희 손사 에듀는 쭉 해봤더니 보험 손해사정 이론 시간에 쭉 강의를 했는데 이론 시간에 거의 꾸벅꾸벅 졸고 가다가 문제풀이반 시간에 가서야 조금 이제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야 조금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문제풀이를 같이 해주면 문제 풀면서 앞에 내용이 또 이해가 되니까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1, 2차 동시 패스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까지 같이 풀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이 빡빡할 수가 있어요. 보험업법도 나중에 그런데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보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한 번 정도는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타학원처럼 이론 2달, 문제풀이반 2달, 4개월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위험이다라는 거죠. 자, 보험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면 보험 사고는 뭐고 위험은 뭐냐는 거예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비포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애프터의 개념이에요. 사고가 나면 보험사고고 사고가 나기 전에는 위험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다. 자동차 사고 날 가능성이 위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험은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능성을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능성은 있는데 불확실하다. 내가 사고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른다. 이게 이제 위험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집이 불나니까 거지 아빠가 너는 아빠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아. 우리는 불날 집이 없잖아. 이걸 우리 보험학에서는 위험 회피라고 그래요. 위험을 아예 안 갖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이미 죽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자동차 사고 날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요. 자, 근데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있어야만이 보험이 존재해요. 왜 그러겠죠?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죠?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거는 보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위험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자, 유럽에서 어느 나라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이 뭐 이제 책이 있었는데 유경재단에서 나온 거기에 가끔씩 그런 게 나왔어요. 무슨 외국에 뭐 호수가 있는데 괴물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되게 어렸을 때 봤어요. 근데 호수 자체가 우리나라만 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호수에서 파도가 친대요. 호수가 태풍 치고 그런대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죠. 그래서 전설이 있어요. 호수에 괴물이 사는데 괴물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해서 보험회사가 보험을 하나 만들었어요. 몬스터 인슈런스. 괴물 보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험금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었느냐? 죽었다 이게. 많은 사람이 그 후로 죽었어. 근데 괴물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입증해봐라. 아무도 입증을 못했죠. 그래서 그 보험을 팔고 엄청나게 이익을 얻었는데 보험회사가 발생 가능성이 없는 보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못 판다 그래가지고 무효 처리를 했죠. 혹시 교회 다니신 분? 흔들어 보죠. 교회 다니신 분? 없어요? 있을 텐데. 제가 좀 보험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 재림보험. 저는 요한계시록에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 불바다가 된다 그래서 그걸 좀 팔려고 그러거든요. 인가가 날 것 같다, 안 날 것 같다. 예수님 믿는 분들은 난다고 해야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보험학에서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 그럴 수도 있다는 믿음, 신뢰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재림해서 불바다가 된다는 것은 믿음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사실로서 확인된 과학적 근거가 없죠.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 우리가 소원인, 헬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위험, 리스크란 말을 쓰고, 위태, 해자드라는 말을 써요. 자, 소원은 소원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다고 화재가 손해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자동차가 손해의 원인이에요. 도박을 해가지고 나는 다 날렸다 그러면 도박이 손해의 원인이에요. 증권 투자해가지고 싹 날려버렸다. 증권 투자가 손해의 원인이다. 그죠? 그런데 이 손해는 사고 자체를 얘기하는데 위험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얘기해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근데 이 가능성을 위험을 높이거나 낮게 하는 상태. 자, 뭡니까? 와이프와 여자친구하고 헤어지자고 싸우고 나서 술 두 병 먹고 시속 150km로 질주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가능성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높아졌죠? 위태롭죠? 위험의 상태. 위태란 말은 위험의 상태. 위험의 상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제가 시속 40km, 50km로 평온한 마음으로 운전하는 거하고, 그죠? 격동의 감정에서 술도 한 병 먹고 시속 150km 달리는 거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은 현격한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위험, 손인, 위험, 위태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를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느냐? 아니에요. 처음에 도입할 때는 이렇게 썼는데요. 전부 다 위험이라고 써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게 손인을 의미하는지 위험을 얘기하는 건지 위태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보험에 들어있어서 내가 공장의 난로를 껐는지 안 껐는지를 이게 아리바리해요. 근데 봄이 안 들었으면 다시 쫓아가고 싶었는데 봄이 빵빵이 드러나서 에이 불나면 새로 다 샀지. 그럴 수도 있겠죠. 보험 빵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신적으로 위태하는 거죠. 방관적 위태 또는 정신적 위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험 범죄를 일으켜서 돈을 벌어야겠다. 도덕적인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위태인데 이거를 도덕적 위태라고 쓰는 책이 거의 없다고. 도덕적 위험이라고 쓴다. 그러니까 위태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 첫 장에서는 공부를 하는데 뒤로 가면 위태란 말은 거의 안 쓴다. 손이란 말도 거의 안 써. 전부 다 뭐로 써버린다? 위험으로 써버리니까 위험이라는 단어를 문장으로 봐서 저게 손인의 의미인지 위험의 의미인지 위태의 의미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손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악천후, 자, 어두운 계단, 지진, 흡연인데, 자, 우리가 악천후, 어두운 계단이 바로 손해를 이야기한 게 아니죠. 사고를 우리가 더 높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흡연은 간암, 질병을 높이는 거지, 그 자체가 우리가 사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진이죠. 자, 악천후는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어두운 계단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흡연도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악천후, 그 다음에 어두운 계단, 그 다음에 흡연은 위태에 해당돼요. 근데 지진은 위태해요? 아니면 손해가 발생해요? 바로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인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손사 이론 풀 때 자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잘 못 들어요. 특히 우리 학원에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보험 대리점이나 이런 데 가서 계속 강의를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오는데 50 넘으신 우리 집에 계셨던 아줌마도 2년 공부해서 합격했고요. 설계사분도 설계사 일하면서 합격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지금 이것저것 공부하지 않죠. 왜냐면 낮에는 일 벌어야 되고 저녁에 가면 또 엄마 해야 돼. 그죠? 우리나라는 좋은 점이 돈을 좀 못 벌어도 남자가 집에 가서 누워있지 안 해요. 그리고 애들이 엄마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너 불구하고 엄마 뭐죠 그러지? 놀고 있는 아빠한테 못한 말은 절대 안 해요. 여자로 안 태어난 걸 신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 남편이 그러시죠? 자, 천천히 익숙해지는 거죠. 한 번 들어서 다 금방 익숙해진다. 이건 없어요. 자꾸 보고. 다음은 손실 위험의 정의와 관계. 손실 위험의 정의와 관계없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위험에 대해서. 자, 손실 발생의 크기, 손실 발생의 기회, 손실 발생의 크기, 그다음에 손실 발생의 가능성, 손실에 관한 불확실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위험은 가능성이라고 했죠. 가능성에 해당되는 것. 우리가 가능성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하는 걸 보세요. 자, 우리가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그것이 불확실해야 보험으로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사고 발생이 100% 확실하다 그러면 몰빵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사고가 전혀 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또 보험에 가입을 안 하죠. 그러니까 사고 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불확실해야만이 보험을 우리가 들죠. 자, 사고 발생의 기회, 그것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능성이다, 불확실성이다, 기회다 이런 말은 모두 가능성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리스크와 찬스와 차이는 뭐냐는 거죠. 자, 리스크는 이거예요. 찬스는 이거예요. 자, 찬스는 게인과 로스가 다 있는 게 찬스고, 리스크는 로스만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자 볼게요. 자, 갑이란 사람이 지금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우리가 집이 무너지는 거는, 우리가 집이 불타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사람만 안 죽으면요 큰 손해 아니에요. 큰 손해 아니에요. 집에 냉장고도 있고 뭣도 있고 이거 다 중고로 해봐야 그게 큰 가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집이 예를 들어 폭발만 하지 않는다면 요즘에는 형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공장이 불나버리거나 그래버리면요 창고가 불나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품들이 다 타죠. 제품들이 다 타버리면 기업이 경영을 못해. 그리고 고객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래서 화재는 일반 병원에 있는 사람보다는 화재 사고 나면 정말 급하게 해줘야 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상황이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병원에 걸린 사람은 치료할 때까지는 어차피 못하니까 시간이 있는데 화재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죠. 자, 화재 중에서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덜해요. 어떻게든지 막 영업을 공장 옆에다 놔두고 옆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영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안 다쳤는데 괜찮죠? 아니에요. 자기 전 재산이 지금 날아가고 생겼는데. 그래서, 자, 갑이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화재가 나면 갑은 손해가 발생하죠. 그런데 건축업자는 지어줄 거니까 이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화재가 나면 누구는 이득을 볼 수 있고 누구는 손해 볼 수가 있는데 왜 로스만 생깁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다치면 병원은 돈 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화재를 당한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만 생기죠. 그죠? 그 옆집 사람이 아니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화재가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옆집에 비어 있는 데다가 들어가서 월세를 주고 있다. 아이고 그 사람 입장에는 땡큐지. 근데 피보험 화재를 당한 그 사람한테 이득도 생기고 마이너스도 생기냐 아니면 마이너스만 생기냐.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화재가 나면 마이너스죠. 자동차 사고 나서 새 차 샀는데 막 부당탕탕 깨져가지고 막 다치고 그랬다. 마이너스밖에 없죠. 그런데 증권 투자는 이득도 생겨요. 그죠? 그래서 찬스는 돈 벌려두고 투기했다가 마이너스 되는 거가 찬스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는 손해의 가능성만 있는 건데 이러한 위험을 우리가 퓨어 리스크라고 그래요. 퓨어 리스크. 순수 위험이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투기적 위험이다. 영어 시험은 안 나와요. 영어가 나오면 반드시 한국말을 써줘요. 영어만 내놓고 영어 해석하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기적 위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뭘까 하는 거죠.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뭘까? 자, 우리가 한번 사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사고가 발생 가능성은 10%밖에 안 되는데,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사고 났다 그러면 1조 원의 손해가 발생. 그러면 이건 커요? 우리한테 주는 충격이 커요? 크죠? 사고 발생은 30%가 발생하는데 나한테 주는 충격은 10,000원이다.
사고 발생 빈도는 높지만 나한테 주는 충격은 별로 충격스럽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볼펜 잊어버렸다고 자살한 놈은 없어요. 구멍가게에서 또 사면 되니까. 굴러다니는 게 볼펜이고. 볼펜 좋아갔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 크다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사고 발생 빈도하고 심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40%하고 30%하고 있다면 40%가 훨씬 위험이 크겠죠. 자, 여기는 발생하면 10만 원인데 여기는 10억이다. 그러면 위험이 훨씬 더 커지겠죠. 자,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이 크다는 말은 뭘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자, 이거는 개인의 입장에서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위험단체라고 해요. 자, 손상이론에서 위험단체란 말이 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사고 발생률을 40%라고 얘기해서 했더니 실제로 40% 발생했다. 사고 발생률을 40% 예측을 하고 보험료를 받았던데 40%가 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예측대로니까 별로 위험스럽지 않죠. 그죠? 사고 발생률이 100%라. 그럼 100%에 대한 보험을 받아. 물론 돈을 안 내겠지만 계약자가. 그래서 100% 돈 줬어. 보험회사는 위험이 그죠? 보험을 계속 더 올리면 되니까. 그런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10%로 예상했어요. 근데 사고 발생이 70%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있는 돈 이제 다 자르는 거예요. 저 상품 개발한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옆에 있는 놈은 막 그때 술 먹은 놈 다 잘라버려. 그러잖아. 그게 여성건강시대보험이라는 거 있어. 삼성생명에서 판매하는 여성건강시대보험이라고 여성시대보험이라고 있는데 그것 보험회사가 해약해 오면 수당 주고 그랬던 거야. 해약해 오면 수당 주고 그랬어. 그리고 막 해약해 오면 박수 쳐주고. 설계사들이 막 서로 막 해약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나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좀 그런 거죠. 근데, 그 보험이 가장 문제됐던 게 뭐냐면 요실금이었어요. 요실금.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 가면 40대나 50대 여성들한테 요실금이 있다고 의사가 써주고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수술비 한 150, 200 하면은 500만 원을 줘. 그때 정액으로 500으로 팔았으니까. 그거를 일명 이쁜이 수술 뭐 이런 얘기 한 거야. 그래서 아주 막 강남에서 선풍적 인기를 해서 막 줄로 서 있었어. 의사들이 20년 전 얘기니까 그때 5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야. 그리고
150 정도 돈 들어가고 500 받아갖고 해외여행 갔다 오고. 다 잘렸어요, 삼성도. 근데 지금도 있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여성시대에서 보험금을 청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악랄한 짓은 다 해요. 왜? 보험에 대해서 염증을 느껴서 그 계약을 실효시키려고. 저도 지금 여성시대 건강보험 하나 갖고 싸우는데요. 계약자가 해야 한다고, 보험회사가 이런 줄 알았다, 보험 안 된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제발 좀 해약하지 말고 놔두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 자, 우리 딴 데로 갔어요, 지금. 자, 보험회사에서 위험이 크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편차 가능성. 그러니까 시험에서 우리가 위험 집단에 있어서 위험의 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1번 손해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크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높다. 뭐 딱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뭐라고요? 보험회사, 위험단체 입장에서는 편차 가능성. 예측치보다도 훨씬 높은 사고 발생률. 이렇게 돼버리면은 편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보험회사가 큰일 나는 거죠. 자, 위태의 유형은 물리적 위태와 방관적 위태와 도덕적 위태인데, 방관적 위태라는 것은 정신적 위태란 말로도 쓰고, 이게 뭐냐면 보험을 드러나서 부주의해지는 거예요. 보험을 드러나서 부주의해진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차가 나오다가 골목에서 좀 부딪혀가지고 수리를 맡겼는데, 그날따라 약속이 막 펑펑 계속 잡혀 있어서 렌트를 했어요. 고객들의 약속을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지방을 못 내려가면 수요일까지, 내일까지는 또 제가 계속 강의가 있어서 못 내려갈 것 같아서 지방 약속이라도 내려갈 수밖에 없어 했는데, 렌트카를 했더니 대인사고에서는 디덕터블이 50만 원, 대물은 30만 원 공제면책금이 있더라고, 렌트카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공제면책금이 없으면 사람들이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한다는 거죠. 그죠? 왜? 사고 나더라도 자기 거 올라가지 않고 그 보험회사 것이 올라가니까. 근데 50만 원 면책금이 있으니까 나도 사고 나서 50만 원이면 더 하니까 좀 속도를 줄여 가는 거죠. 그리고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50 또 그러면서 불러갖고 그냥 빨리 줘버렸죠. 그게 뭐예요? 방관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방관적 위험. 부주의를 줄이는 거죠. 또 도덕적 위험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렇죠? 자, 잣나무에서 떨어졌는데 교통사고 났다고 신고해서 10억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식물인간이 돼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걸 누구 했냐면 동네 사람하고 짜고, 동네 사람하고 짜고, 교통사고 나고 사고 났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 교통사고 났다는 차가 이 정도 사람이 안 다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박살을 내놔버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왜 운전자는 또 멀쩡하냐는 거죠. 차가 이렇게 멀쩡했는데. 거기서부터 차고 들어가서 나중에 잣나무에서 떨어져서 식물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추산보험금이 나가야 할 보험금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게 도덕적 위험이에요. 보험금 못 나가는 사고를
보험금 나가는 사고로 조작해서 보험 범죄를 일으키는 거. 이것들을 도덕적 위험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이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누구의 입장이에요? 보험자의 입장에서 위험의 크기, 그죠? 그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편차의 크기를 했죠. 편차의 크기. 결과의 크기, 발생 확률의 크기, 기대값의 크기가 아니라 편차의 크기다는 거죠. 편차.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단어가 기대값에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꽤 생소한 거죠. 자, 기대값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고 났을 때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냐. 그죠?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 크기죠. 그러면 다 개인의 입장이에요, 지금. 아까 지금 사고 발생률의 크기라든가 이것들은 아까 전부 다 개인의 입장에서 위험의 크기고. 그 다음에 편차란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험자의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문제 4번. 다음 중 위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위험스러운 상태라고 얘기했죠. 그럼 위험스러운 상태는 뭐냐? 위험, 사고 발생을 증가시키거나 자꾸 쓰세요.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위험 상태. 자, 노트에 쓰지 말고 노트는 집에 가면 다 까먹으면 또 큰일 나요. 책에다가. 자, 일반적으로 손실 가능성, 죽구선언과 뭐예요? 위험이죠. 위험을 높이는 조건을 말한다.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죠. 자, 계단의 재질이나 구조는 위태에 해당한다.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요. 자, 계단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괜찮은데 눈 오는 날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멋있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계단을. 그죠? 그것도 외부에 있는 계단을 거칠거칠한 돈으로 해서 안 미끄럽게 해줘야죠. 자, 위태죠. 위태인데 무슨 위태예요? 물리적 위태. 그다음에 보험으로 인하여 위태가 증가될 수가 있다. 자,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증가될 수 있는 위태가 뭐가 있어요? 방관적 위태, 도덕적 위태. 보험이 없었다면 증가되지 않을 위태가 보험이 있었으므로도 증가된다. 방관적 위태. 자꾸 쓰세요. 도덕적 위태. 손실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아까 개인의 입장에서 위험의 크기라는 게 뭐냐면은 빈도가 높아가거나 심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에어백을 설치한다. 그러면 사고 발생 빈도는 똑같죠. 그런데 사고 발생했을 때 심도는 낮추죠. 그러니까 위험이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스프링쿨러를 다 설치했다. 건물마다 스프링쿨러를 다 설치했어요. 그러면 자, 화주가 그 건물주가 안심하죠. 어떻게 안심해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해서 대형 사고는 나지 않는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건물은 위험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방어벽이라고 아시죠? 그죠? 대구에서 서문시장이 불이 났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도 불이 났는데, 천막을 이제 시장이니까 가건물이니까 천막을 쳐놓잖아요. 근데 그 천막을 불연제로 하면은 잘 안 타는 걸로 하면 불이 나더라도
굉장한 시간이 돼야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불이 나서 다 탔는데 그 다음에 할 때도 싸다는 이유로 또 불연진을 안 쓴다는 거죠. 싸다는 이유로. 예? 근데 그게 불나가지고 천막이 타면은요, 저쪽 끝에서 타서 이쪽 끝까지 오는데 천막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온대요. 달리기 속도보다 더 빨리 온대요. 네? 그러니까 불연제로 하면은 한참 있어야 조금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불 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천막값 아끼려고 또 모든 제품을 다 태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운수가 없어서 화재가 난 거지 위험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가 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손실의 크기도 뭐 관계있다? 자, 위태와 관계가 있다. 아까 위험 자체가 뭐예요? 위험의 크기가 빈도와 심도였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을 높이는 게 위토잖아요. 그러면 손실의 크기가 높아졌다.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단다든가 에어백을 단다든가 방어벽을 친다든가 아니면 불연소 천막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고 발생 빈도는 그대로이지만 심도를 낮출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이 적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물리적 위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물리적 위태. 뭘 해야 되겠어요? 방관적, 부주의나 도덕적 위태를 찾으면 되겠죠. 주유소에 다양의 인화물질이 존재한 상태. 불날 수가 있죠. 결빙 쌓여있는 상태, 안개가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 공장의 전선의 노후화, 자, 자동차의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자, 잠금 장치가 없다. 그럼 물리적이죠. 있는 잠금 장치를 자기가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부주의 아니면 도덕적 위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관적 위험이 4번이죠. 자, 방관적 위험이 4번이에요. 물리적 위험이 해당되지 않는 걸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 위험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 4번이 방관적 위험이라고. 자꾸 갠세이 하지 마세요. 자, 철수는 난로를 켜둔 채 외출한 사실이 생각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범에 들었다는 이유로 가지 않고, 그냥 불 끄러 가지 않고, 난로를 끄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이거죠. 무슨 위험? 방관적 위험이다. 방관적 위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는 거죠. 자, 정신적 위험, 방관적 위험을 해요. 자, 주관적 위험은 방관적 위험하고 도덕적 위험으로 나누죠. 따라서 주관적 위험이 반절은 정답인데 완벽한 정답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방관적 위험, 정신적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게 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언뜻 주관적 위험도 정답 아니냐라고 하는데 주관적 위험은 도덕적 위험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7번 보험가입의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손해방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정신적 위태 또는 방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방관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험회사의 대응 방법으로 뭐가 있느냐 하는데,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고 나면 돈을 일정 부분은 네가 부담해라 하는 거죠. 이거를 자, 보험 공제다 또는 공제 면책금이다 또는 소손해 면책이다 또는 자기부담금이다, 디덕터블이다.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 아까 렌트카 제가 설명했잖아요. 렌트카 사고 나면 대인이 50만 원이고 대물이 30만 원을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사고 나면 무조건 30만 원 내놔야 되는 거지. 대인 사고 나면. 자, 이게 우리가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빨리 혹시 사고 나가서 빨리 차 돌려주고 싶고, 그죠? 뭘 줄였어요? 아까 속도도 줄이고, 그래서 주의, 50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했다는 거죠. 좀 더 주의를 했다. 그래서, 자, 자기부담금. 자, 언더라이팅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하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고지의무, 보험 가입할 때 위험평가 자료를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걸 고지의무라고. 면책은 아예 보험금 안 주겠다. 아예 한 푼도 안 주겠다. 이게 면책이고. 그래서 자기부담금, 작년에 나온 문제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이렇게. 지금은 이럽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1차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2년이에요. 1년에 될 수가 없어요. 자, 1차는 세 과목이고 사지선다형이에요. 그죠? 근데 2차는 계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논순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10개월 공부하고 여기는 2개월 공부한다. 말도 안 되네. 외우지도 못해. 여기는 찍기라도 해. 여기는 찍을 수도 없어. 다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1차를 짧게 준비하고 바로 2차로 말로 가서 2차에 지금 이 과정을 풀로 해도 6개월이에요. 저는 머리가 굉장히 샤프하기 때문에 2개월 과정, 기본 과정, 2개월 사례계산 문제, 모의고사 다 끝나면 합격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죠? 부족하면 한 번 더 듣고, 부족하면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제가 작년에 합격생 중에서 딱 6개월 공부해서 합격한 놈도 봤어요. 숭실대 통계학과 다니는 애들인데 2월 달에 공부 시작해가지고 합격해버리더라고. 그것도 학교 다니면서. 바삐 살았어요. 걔 중간고사 보고 나서 이틀 후에 우리 1차 시험 보고 기말고사 보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6월 초쯤에, 6월 중순쯤에 기말고사 보고 나서 8월 초에 시험 봤으니까. 그래서
한 45일 만에 합하니까 좀 근데 아주 따뜻하게 시험 6개월 만에 끝내버리고 합격해놓고 지금 룰러나고 있어요. 예, 근데 정말로 집중력이 좋았던 거고 운도 좋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거 있죠. 딱 뭐를 공부해야 된다는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좀 실수도 하고 가다가 좀 PC방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차는 코스 자체가 6개월인데 6개월 만에 끝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이 4월 달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4월 달에는 모든 강의를 오픈 안 해요. 왜냐하면 4월 달에 오픈해 버리잖아요. 2차 오픈하면 오긴 와요. 시험 공부 때문에. 근데 이거죠. 여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저 1차 시험에 가 있는 거지.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학원 수입만 올라가지 공부가 안 돼서 4월 달에 아예 그냥 1차 공부해라 하고 쉬어버려요. 근데 희한한 건요. 2차만 공부한 사람들은 안 쉬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쉬더라고요. 휴가 가면 같이 휴가 가는 것처럼 똑같이 쉬어요. 자, 우리가 디덕터블에 대해서 설명했고 넘어갑니다. 자, 문제 8번. 도덕적 위태에 해당되는 거. 자, 도덕적 위태가 뭐였어요?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 다시 말해서 보험 범죄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보험 범죄하고 도덕적 위험은 뭐냐면, 자, 비포는 도덕적 위험이고, 그러니까 도덕적 위험이 현실화돼서 실행하는 건 보험 범죄예요. 그죠? 아까 위험은 비포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거. 이게 위험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살인.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를 과장하는 행위. 고의 자동차 사고, 안전띠 미착용. 자, 안전띠 미착용은 축구스럽고 방관적 위험이죠. 적극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모든 살인이 도덕적 위험이냐? 아니죠.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한 걸 얘기하겠죠. 시험에서 살인 그렇게 나오면은 그걸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보험금을 정확하게 한다면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거 이렇게 써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살인 이렇게 해놓으니까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자, 안전띠 미착용은 부주의다. 부주의는 무슨 위험이다? 방관적 위험, 정신적 위험이다. 다음 도덕적 위험의 경감과 예방에 가장 깊은 것을 골라라. 자, 방관적 위험은 소액의 금액이라도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금액이라도 방관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데, 자, 살인을 해서 내가 한 10억 벌어야겠다라고 살인한 사람한테 50만 원 변책금이 있어요. 나 10억 못 벌어. 이러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디덕터블 금액은 우리가 방관적 위험을 규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도덕적 위험을 적극적 규제는 안 돼요. 자, 전부보험, 대체비용보험, 일부보험, 중복보험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가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험가액은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치예요. 근데 보험회사가, 자, 제가 한 2달 전쯤에 상담하러 갔는데 화재가 나서 50억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보험을 12억만 넣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밖에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더 이상 안 받아줬다. 더 이상 안 받아줬다는 거죠. 왜 안 받았게요? 손해가, 피보험자가 손해가 좀 많이 나야 피보험자가 일부러 불질러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50억 다 받아주면 저게 잘 안 팔려요. 지금 요새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야 누가 불질러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자 이게 50억인데 12억만 보험에 가입해 주는 거 이건 일부 보험이죠. 근데 50억 다 해주는 건 뭐예요? 전부 보험이죠. 그러면 일부 보험보다는 전부 보험이 훨씬 더 도덕적 위험이 높죠. 그 다음에 중복보험은 50억짜리 2개 들었어. 100억을 넣었어. 그러면 훨씬 더 도덕적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단어가 나와죠. 대체 비용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대체비용보험, 신가보험, 제조달가액보험, Replacement Value Insurance. 자, 이게 뭐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가 있는데 4천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4천만 원 주고 샀다.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이게 2,800이더라는 거예요. 3년 지나니까 2,800이더라. 이거를 실제 현금 가치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현금을 화할 때 얼마 더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3년 된 4천만 원에 구입한 3년 된 차를 중고시장에 팔라 그랬더니 2,800밖에 못 받더라. 실제로 현금으로 바꾸면 얼마나 받겠느냐. 무엇을 하고요? 실제 현금 가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고 나면, 이게 다 망가지면 4천만 원 다 주겠다. 응? 그러면 어떻습니까? 3년 후에 사고 내고 돈 받아서 또 차고 3년 후에 그러면 1,200씩 벌겠죠. 이게 뭐냐면 리플레이스먼트 밸류예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밸류는 도덕적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판매를 하죠. 극히 제한적으로 판매를 해요. 자, 만약에 화재보험이 리플레이스먼트 밸류 특약은 있어요. 화재보험 특약을 보면 보험회사가 안 팝니다. 큰일 납니다, 팔면. 왜냐면요, 자동차는 20년 된 기계가 없는, 기계 이런 건 별로 안 다니잖아요. 그죠? 현장에 가면 몇 년도에 있었는지 자체도 모르는 기계가 지금도 돌아갑니다. 몇 년, 언제 샀어요? 몰라요. 옛날에 내가 중고로에 있는 중고로에서 샀는데요. 그 중고가 얼마짜리인지, 얼마 됐어요? 나 모르죠. 그런 기계가 돌아가요. 근데 그거를 새 기계로 바꿔준다. 전 국민이 불내죠. 전 국민이 불내요. 그래서 우리가 리플레이스먼트 밸류는 가끔 있어요.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차를 사고 나서 1년 이내만.
왜 1년 이내만 그러겠어요? 등록세, 취득세가 있기 때문에 감가액이 등록세, 취득세보다 훨씬 못 미칠 때까지만 해준다는 거죠. 그죠? 등록세, 취득세가 30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1년 감가액이 300이 안 되는 거. 그런 제한적인 때는 이제 도덕적 위험이 별로 없다고 보고 그거는 해주죠. 극히 제한적인데, 그러면 여기서 뭔 주겠어요, 지금? 여기서 도덕적 위험이 가장 높은 게 2번이죠. 리플레이스먼트 밸류. 그 다음에 4번. 그죠? 그 다음에 전부보험.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 도덕적 위험이 가장 적은 거는 일부보험이죠. 일부보험. 자, 일부보험은 뭐냐,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면 그 보상, 우리가, 자, 일부보험일 때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자, 보험 가액이 5억인데 보험 금액이 2억이다. 보험 가액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최고치인데 보험은 2억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일부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비례보상인 경우는 손해 고박이 5분의 2만 주는 거예요. 보험 가액분의 보험 금액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는, 계약자는 2억이 들어있으니까 2억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1억의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보상 다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1억의 5분의 2만 줘버리지. 이게 비례보상이에요. 그 다음에 실손보상은 뭐냐? 지금 보면 2억 범위 내에서 비례하지 않고 실손해를 전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손보상인데,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보험을 인수해주는 보험회사보다는 이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우리가요, 화재 보험을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주택 같은 건 잘 받아줘요. 공장 같은 걸 보험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보험회사가 잘 인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들이 화재의 예방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막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다가, 막 전기는 막 여기서 꽂아 쓰고 저기서 꽂아 쓰고 막 여기서 연결했고 저기서 쓰고 그러고, 이게 보면 막 전기가 한 200줄, 막 150개가 막 날아다니고 막 있고 막 섞여져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불 안 나는 게 신기하다. 불 안 나는 게 신기해. 그런데 거기서 해. 영세하게. 근데 나오는 제품 보면 그렇게 이쁜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이번에 도자기 공장이 사고 나서 거기는 내가 하다 더럽고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만든 도자기는 진짜 이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위험의 분류, 주관적. 자, 우리가 이제 위험의 분류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으로 나오는데, 객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의 마음, 갑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 있어요?
볼 수 있다면 살인 많이 날 거예요. 지금 저 친구가 나를 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모르니까 열심히 듣고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속으로는 저기서 그 새끼 웃긴 새끼 막 계속 욕하고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면 그걸 내가 들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칼 갖고 막 갑자기 강에다 갈 수도 있잖아. 왜 또 너를 그러냐고? 농담하는 거야. 네. 자, 마음은 읽을 수가 없죠. 그러면 마음에 관련된 위험이 뭐예요? 방관적 위험, 도덕적 위험이죠.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것은 방관적 위험하고 도덕적 위험이고, 객관적 위험이라는 것은 물리적 위험이에요. 물리적 위험은 객관적 위험이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부주의를 담보하지 않느냐. 교통사고 났을 때 부주의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부주의해서 사고 났다고 해서 담보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핸드폰을 봤다가 사고 났다. 부주의했다. 근데 우리가 주관적 위험은 담보 불가능하다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다닥제 도덕적 위험이야 그렇다 치지만 방관적 위험은 담보를 안 하느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관적 위험을 측정해서 통계로 측정해서 보험료 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방관적 위험은 어떻게 산정해 버리죠? 실제로 사고율로 나와버리죠. 사고가 몇 프로 났으니까 거기에 사고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거기 안에는 방관적 위험이 들어가 있는데 방관적 위험만 따로 평가해서, 그죠? 보험료 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방관적 위험은 남이 봤을 때 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또 본인도요 자기가 부주의할지 아닌지 몰라요. 순간순간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부주의를 평가할 수 없다,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객관적 위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그 손사 이론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손해사정 이론이 먼저 있고 보험 이론이 있고, 그러니까 법이 만들기 전부터 이 보험 이론이 먼저 형성이 됐겠죠. 보험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 이론이 보험계약법에 반영이 돼서 법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약관을. 따라서 이 약관이 손해사정 이론에 반하면 이 약관은 무효가 되고, 이게 보험계약법에 반하면 무효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약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과목.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손해사정 우리가 지금 자동차 보험, 근제 보험 공부하면 쉬운데, 보험계약법이나 손사이론 공부하면 뭔가가 좀 추상적이고 뭐 좀 답답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손해사정 실무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서, 그죠? 처음에는 약관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자꾸 약관이 깨지는 거예요. 소송 가서 약관은 주지 마라 했는데 약관 깨져버리고, 약관은 안 돼 뭐 하는데 또 약관 깨져버리고, 계속 깨져요 약관이. 그리고 보험 주라 그러고. 그러면은 판사가 미쳤네 이 새끼, 이게 아니라 왜 그러지라고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손해배상주의론과 보험계약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을 보험계약법하고 기준이가 먼저 공부하는데 그 중요성을 몰라요. 이제 실무하면서 이제 합격해서 한 3, 4년, 4, 5년 지나가면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약관을 안 보고 손사이론하고 보험계약법 들어와.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손사이론이 왜 중요한지 알고, 이제 보험계약법이 왠지 알겠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왜? 기준이 된다.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예? 보험약관이 맞나 안 맞나를 평가해주는 기준이 되는 게 손해배상이론하고 보험계약법이에요. 따라서 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감독원에서 심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감독원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막 약관만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는 보험회사의 매직, 보험회사의 사술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보험회사가 원하는 대로 약관을 해석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그걸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면 보험계약법을 공부하고 보험이론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론적이니까 저게 도움도 안 되고, 근데 암보험 나오면 막 금방 보니까 이게 재밌거든요. 암보험 이거 보험금 나가고 계산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진짜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판례가 왜 약관은 보험금 주지 말아 했는데 주라 그러지? 이런 말 판례가 계속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가는 사람은 보험계약법 다시 공부하는데, 보통은 다 99%는 그냥 거기서 그냥 공부 안 하고 약관대로 또 해석하면서 약관대로 해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공부이고, 더군다나 지금 뭐냐 그러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담과 이브가 지금 있고, 거의 뭐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언제 우리 아버지는 나오죠? 지금 우리 아버지는 4,000년 후에 5,000년 후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뭐 조금 따분하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손사이론 출제하신 분들이 법을 피해요.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은 법대 교수님이 내고, 손해배상이론은 경영학과 교수님이 내요. 보험경영학과 교수님이. 그래서 보험경영학과 교수님이 법을 공부를 않고 미국에 가서 경영학 공부했던 미국에 가서 보험을 공부해서 와서 하다 보니까 법 문제 내면 법제 교수님들이 바로 클레임 걸어버리죠. 왜냐하면 잘못해서겠다. 그럴까 봐서 일부러 법을 피해요. 그래서 보험 손사이론이 보험계약법 문제가 안 나오고 순수 이론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자, 객관적 위험이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만 하고 커피 한 잔 먹죠. 이거는 주관적 위험의 반대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말로, 이거는 금방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알죠. 또 다른 말로, 같은 말로 수학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예측 손해율보다도
실제 손해율이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객관적 위험이다라는 말을 써요. 편차 가능성을 객관적 위험이라는 말로 씁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번까지만 하고 우리가 좀 쉬겠습니다. 주관적 위험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위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위험이라는 거죠. 또는 객관적으로 측정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맞습니다. 객관적 위험이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험, 따라서 통계적 확률에 의해서 측정 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보험은 객관적 위험을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주관적 위험이란 도덕적 위험, 정신적 위험을 말한다. 주관적 위험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관리 대상의 위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아까 보험회사가 공제면책을 두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했어요? 방관적 위험관리를 위해서죠. 그 다음에 고지의무대도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도덕적 위험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 위험보다는 많은 보험 제도들이 방관적 위험이나 도덕적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거니까 이걸 관리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많은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손해가 50억인데 왜 12억밖에 보험을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도덕적 위험 관리 수단. 그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그죠? 실제적 위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지만 방관적 위험이나 우리가 도덕적 위험 관리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거죠. 더 신경을 써. 그렇죠. 자, 넘어가 보고. 자, 위험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주 대상이죠. 주 대상. 객관적 위험에는 예측 확률과 실제 확률의 차이. 아까 그랬죠. 객관적 위험은 2번, 4번이 정의를 선대요. 2번은 이거고 4번은 이거로 선대요. 객관적 위험의 정의 2번 지문, 4번 지문이 이거예요. 자, 쉬었다 하고 자, 법문만 풀어가지고는 잘 모르고요.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요. 자꾸 익숙하게 풀어봐야 돼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